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최악의 인플레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었죠. 네. 다우 지수는 1,400포인트나 왔다 갔다 했었고요. S&P 500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폭의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반도체주라던가 빅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여서 지수도 2에서 3%가량 오르는 걸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래도 상승하겠구나.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좀 잘 마감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또 우리는 더 많이 빠졌었던 선반영이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달러 움직임이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오프닝을 할 때 제 파트너인 수정 앵커의 표정이나 뉘앙스를 보면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네. 유달리 또 경쾌하고 밝게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그만큼 뉴욕장은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 내용들 이제 속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주요했던 건 결국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시장 풀어볼게요. 네, 저는 잠시 후에 방산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급락이 나왔던 만큼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CPI 내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대비는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됐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예상을 상회하며 높게 발표가 됐죠. 이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시장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급락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달러는 급등하고 국채금리 급등하고 와, 내일 어쩌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줬죠. 잠시 후에 좀 살피겠습니다. 자, CPI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가솔린,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고요. 중고차와 의류 쪽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쪽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주거비와 의료비 쪽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거, 시장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쉽게 잡히지 않죠. 그런데 CPI 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OER 부분을 시장에서는 꽤나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집주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만약 임대료 가치를 매긴다면 너는 얼마 정도 임대료 받을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산출한 수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듣기만 해도 조금 거주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느낌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택 지표가 정말 확 꺾여야지만 후행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ER 같은 경우는 쉽게 잡히지 않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시장은 얘기하죠. 이 말은 즉슨 당분간은 주거비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는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CPI가 발표됐을 때마다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올해 1월과 8월 그리고 오늘만 상승이었고요. 다른 날은 시장 다른 요소까지 영향을 받아 모두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인플레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나 S&P 500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시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죠. 일단 이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8.2% 나오긴 했는데 지난 6월 9.1%보다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마켓워치에서 한 칼럼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석 달 간격으로 보면 인플레는 분명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칼럼이 또 부상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도 했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연말이면 또 소비 시즌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갈 여지도 있고요. 국제 유가가 변수가 되겠죠. 미국과 사우디의 갈등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곤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시장은 오늘 CPI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반등의 요소를 찾는 이들이 찾아낸 이슈입니다. 영국에서 감세안 조금 변경하는 거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감세안 유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번 주로 종료된다라고 얘기했던 채권 매입, 매일매일 어느 정도 규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큰 규모로 국채 매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상승했고 영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그 때문에 뉴욕장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요소가 맞물린 거겠죠. 일단 뉴욕 증시 흐름을 보시면 드라마틱합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 3% 이상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5% 이상 올라온 채 거래를 마친 겁니다.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3대 지수 모두 다 2% 이상 시원하게 올랐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승의 요소는 이겁니다. 많이 빠졌으니 저가 매수, 그리고 쇼커버 물량이 있었다. 그리고 근원 CPI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일부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 등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한 요소 속에서 달러화 강세가 둔화됐다라는 점이 기술주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죠. 보시면 거의 전 섹터가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쨍하게 빅테크주에서 초록불이 시원하게 들어와 있고 반도체 쪽에서 초록불이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소비 둔화 우려가 있다, 이런 일부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눈에 띄었던 이슈 중 하나가 어제 오후 늦게 나왔던 TSMC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그 덕에 TSMC가 4% 정도 오르며 반도체 섹터에 긍정의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반도체 급반등만으로도 우리 시장 굉장히 반갑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나하나 각 데이터들을 열어보니까 모두 다 극단적인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CPI 발표되고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급등했다가 떨어졌습니다. 113에서 112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자, 그렇다면 이 흐름과 반대적으로 반도체 쪽은 급락해서 급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서학 개미들이 사랑하는 ETF 중에 하나죠. 애칭도 있습니다. 속슬,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장 출발할 때 10% 이상, 15% 정도 급락했었고요. 이게 또 15% 이상 급등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한 9% 정도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저점쯤에 샀던 이들은 굉장히 환호하며 종목 토론방에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드라마를 써냈죠. 오늘 흐름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이론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계추는 극에서 극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가운데에서 투자를 하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극에서 극을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투자를 보여주고 있겠죠. 시장은 결국 심리와 해석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 생각났는데 이 문구가 기억이 났어요. 오늘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상승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해 인플레 우려에 시장은 또 하락했다가 금리 인하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에 상승을 했다가 그러다 경기 과열이 온다라는 이슈에 결국 하락 마감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극에서 극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오늘은 공포에서 탐욕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났던 겁니다. 시장에서는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이신지 궁금하네요. 인플레 잡기 어려우니 주식 비중 줄이자라는 투자자일지 아니면 더 빠지겠어? 갖고 있는 거 버티자라는 투자자일지 지금이다 더 사자라는 투자자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일단 이쪽에 조금 많은 힘이 실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개별주 이슈를 제가 요즘 매일 체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이 힘받아서 올라가면 이런 개별주 이슈가 좀 묻어내질 수는 있습니다만 확인은 하고 가셔야겠죠. 카카오에서 계속 쪼개기 상장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언하트 상장을 미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카카오그룹주가 시간외에서 다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 특히나 좀 격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현대제철에서 2주 휴업 관련한 이슈 나왔습니다. 요즘 스틸플레이션 얘기 전해드렸던 바 있었죠. 철강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틴과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나서 휴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겠다라고 하더니 만나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본인들의 에너지 협력 관련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건설 제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가스관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 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슈들 점검을 해볼 거고요. 방산주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방산주들 말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기업 정도가 빠졌으면 개별 악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 네.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K방산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대로 한국항공우주 9%대, LIG 넥스원은 10%가 넘게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의외의 급락이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제 왜 빠졌을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이유들을 몇 가지 굳이 찾아보자니 지난 4일에 강릉에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고 두 번째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기관포 실탄 장착 여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만약에 굳이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미사일 관련된 기업 쪽에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방산주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폴란드 특수 같은 긍정적인 재료들이 이미 좀 노출이 된 상황, 그리고 또 한화의 방산 계열사 지배구조 관련해서 재평가 관련해서 예전보다 부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화 그룹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제 하루의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공매도가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조정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쪽에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앞서 잠깐 봤더니 한화그룹과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서의 프리미엄은 당분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전방위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재평과 관련해서 혼조세 구간이다라고 짚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화그룹의 이 방산 부문 관련해서 또 매각과 합병 같은 이슈들, 또 대우조선해양 쪽에 있는 민수 사업을 또 인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방산 사업의 집중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수 절차가 집중될 연말까지는 이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산주가 왜 빠졌나 또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카자흐스탄에서 시카가 개막이 됐었는데요. 12일에 러시아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중재 공식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평화 협상이 열리게 된다면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 열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유혈 사태를 이젠 좀 막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국 간의 잠재적인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흑해 항구 봉쇄를 풀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래를 재개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앞서 얘기 주셨듯이 아무런 전제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튀르키예 쪽에 믿을 만한 경로는 튀르키예 쪽이다. 그래서 유럽행 가스 공급 허브를 튀르키예에 건설하자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에르도안 쪽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러시아 쪽에 제2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카드라고 본다면 다음 달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만남을 갖는 부분이 될 텐데 바이든 쪽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푸틴과는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일각의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면 미국의 농구 선수 석방 문제 등으로 푸틴과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 금지 구역에 직전까지 남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0시 20분쯤까지 110분간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군도 긴급 출격을 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K방산주들 정말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는 좀 끝난 건가? 이러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간밤에 근데 또 미국장에서는 방산주들이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우면서도 일단은 올랐으니 반갑기도 한 뉴욕장 흐름 그리고 방산주 미국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이분의 도움 받아봐야겠네요. 진만쌤 곧장 만나보시죠.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굵직한 FMC라던가 CPI 이런 거 발표 있을 때마다 항상 진만쌤이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마다 밤에 새벽에 계속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아이템 회의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밤중에 외간 남자랑 CPI를 논하다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젊은 외간 남자, 네, 라고 제작진이 수정을 요청하시네요. CPI 발표되고 저희 사실 좀 충격이었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시장이 해석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니 와 이거 정말 이제 바닥인가? 사실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는 게 바닥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기대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마이너스 3% 봤었을 때는 저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정말로 이제는 큰일이 났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오늘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감을 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또 불현듯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패드가 즉 연준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시장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냈다가 조금 망신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인플레이션은 적다. 이제 스트롱 아메리카를 계속 외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가 나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말을 했던 부분들을 계속 틀려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까지 왔는데요. 일단 CPI 내용을 보시면은 에너지 쪽이 일단 먼저 꺾이긴 했는데 다음 달 되면 또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결국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또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천연가스도 고점에서 워낙 많이 꺾이긴 했지만 바닥권을 완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전기세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스트롱 아메리카의 주요 이슈죠. 즉 이제
고용이 강하고 임금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이런 미국 시장 때문에 서비스 업종들의 물가 지수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엔 이게 임금이라는 거죠. 그죠. 이 임금이 꺾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스트롱 아메리카가 아니라 반대로 아메리카가 약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서비스 업종이 좀 힘든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 교통비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워낙 고용이 세다 보니까 이전과 수치가 다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같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계속 오르기니까 정책 미스테이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을 계속 풀었고 최근에 학자금 대출도 이제 뭐 갚아주는 그런 정책적인 쇼맨십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른 겁니다. 미국의 행정부, 그다음에 연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다 때문에 각계 전투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이나 혹 신흥국 같은 특히 영국도 지금 힘들어하는 와중에 EU도 그렇고 이제 일본 다 미국 빼고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가 좀 불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은 했지만 의심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소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지켜봐야 될 요소들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의 이슈로 해석하기보다는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더 있다라는 말씀으로 너무 과한 긍정으로 하락장이 끝났구나. 이제 매수 버튼을 또 한 번 눌러봐야겠구나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누가 어떤 말을 또 할지 모른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지금 취하기보다는 일단 상승해서 반갑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사실 포지션 구축은 이미 다들 해두셨을 거고 맞아요. 오늘 너무 이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과하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어제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1조 넘게 매도를 했죠. 그래서 또 바스켓이 비었는데 10월 3일 날 이제 한번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코스닥이 3%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종가 정도에 매수하신 그런 이제 야수분들만 이런 상승세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자리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확인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하고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주셨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고민하다가 이렇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거 팔고 요거 사고 요거 팔고 요거 사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에서 또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류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네이버와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쪽으로 전량 매도 후 신규 매수 자금을 유입했더니 또 손실이 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찌 판단하시는지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을 조금 LG 엔솔, LG 전자까지요. 생활 건강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사실 조금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줄이고 승률을 높이는 게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에 온 건 맞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혼내던 사실 카카오도 자리상으로는 뭐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싸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저렴해 보이고 많이 빠져 보인다. 근데 과연 이것을 시장에서도 저렴하다라고 인정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의심의 포인트를 보시면 좋고 이제 또 나오는데 네카오 70% 하락해도 증권사 매도 의견 없다. 사실 매도 의견이라는 거는 사실 증권사에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가 하향의 포인트가 좀 높거나 아니면 중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사실상 매도 리포트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리포트를 챙겨 보셔야 되는 거는 업황이 사실 꺾이는 것도 보셔야 되는 거긴 하고 사실 저도 요즘에는 리포트를 잘 안 보는 게 다릅니다. 너무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리포트를 봤을 때 실적 추정치 정도만 좀 체크하시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리포트들의 목표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는 뭐 PER, PBR, 뭐 ROE 같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수치 계산으로는 저 정도 목표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사실 시장이 꺾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은 본전은 언제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막 갈아타시잖아요. 뭐 네이버 네. 샀다가 삼성전자 샀다 이렇게 이러시기보다는 지금은 비중을 늘리시고 좋은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의 매매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와.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들이 덜컥 싸다고 매수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는 마시고요. 최대한 증권사의 리포트와 괴리율이 적은 포인트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물대라든지 이런 포인트 예를 들어 개인들이 가장 지금 최근에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본전이 오면은 이제 본전에 매도를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똔똔하게 네, 되는. 그래서 네. 똔똔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매매 횟수를 줄이고 승률을 높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손실 투자자 비율이 99.3%입니다. 이쯤 되면 0.7%가 누구일지 그분들은 상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잘 살아남으셨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 라이언 아트 스튜디오 상장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간외에서는 강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상장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연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어요. 네. 어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카카오 빼고는 카카오 붙은 거 웬만하면 다 지금으로서는 아니다라고 일단 답변을 주셨고 카카오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 날 여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셨었어요. 네,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늘 파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상장을 철회가 아니라 지연이라고 이제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상장에 이제 보시면 이제 풍산이라든지 DB하이텍 같은 게 철회가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의 몸값에 대한 평가가 적정 평가가 네. 구간에 들어서게 된 구간이 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상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카카오 본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싸다고 해서 덜컥 매수하시지도 마시고 저는 전혀 좋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없다고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뭐 10% 이상, 15% 이상 상승하게 되시면 오히려 손절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헛된 꿈을 꾸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은 방위산업 가보겠습니다. 방산주 앞서 수정 앵커가 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만 시세가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다 같이 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어찌 판단을 하시는지 방산주 보유자 위한 전략 좀 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뭐 태조 이방원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산주도 일단 빠지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폭도 조금 더 거센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구간까지 진입한 시점에서는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은 모두 빠졌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딱 적정한 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나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은 괜찮긴 하나 한 번에 덜컥 사시지는 마시라. 이제 지수가 아직 견고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제 10월 월봉이 어느 정도의 마감이 되는지가 조금 더 관건이기 때문에 덜컥 사시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좋긴 좋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는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장이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경우 당연히 싸움보다는 경제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마무리가 되면은 또 이제 이런 부분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이슈몰이가 끝나는 구간이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으나 저는 프리미엄 자체 즉 방산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 이전에 제가 조선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랑 비슷하죠. 거품이 빠졌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동일한 의견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세가 이전에 직전 고점을 가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면 만약에 손해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종목을 늘리지 말고 종목에 대한 승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비슷하게 대입을 해보시면은 종목을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절하시기보다는 바닥권을 잘 잡아서 바닥권에서 올라갔었을 때 내 평균 단가 위로 올라 있을 만한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뉴욕장이 급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전반의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주셨고요. 진만 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진만 스픽 궁금해요. 두 번의 금리 인상, 영국의 마진콜, 미중 갈등, 뭐 남아있는 악재를 나열하신 겁니까? 네, 사실 오늘 시장은 좋을 것이라고 저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마다 안 좋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죠? 이제 금요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솔직히 조금 이제 기대를 하면 뭐 코스닥은 3% 이상, 그다음 코스피는 2% 이상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시작은 아직 이제 외바닥이라든지 뭐 쌍바닥 같은 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이슈들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시장이 바닥권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바닥권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아직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베어마켓 랠리는 약세장 중간에 나오는 그런 랠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영국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도 최근에 지속이 되는 포인트.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11월에 뭐 최근에 어제 나오면 100bp도 나오긴 했지만 조금 부담이 되는 요소는 있겠지만 75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해주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돼서 다시 전저점을 싸우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소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쭉 한번 달아주셨고요. 지금 진만쌤이 뭐 종목을 늘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진만쌤은 지금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고 계셔요? 네, 이게 네, 저는 이제 영업 저는 사실 비밀이면 그냥 이제 섹터 정도로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제 이전에 코스닥 이제 지수 추종 이제 ETF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조금 집중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종목을 잡기에는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제 종목마다 또 개별적인 이슈가 예를 들어 지수가 3% 오르는데 내 종목은 빠진다. 이렇게 되면 정말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ETF 같은 지수 추종 종목 혹은 이제 펀드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대응을 한다면은 지수 상승 때는 그래도 그 상승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에 접근을 해서 공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영업 비밀까지 저희가 살짝 얻어냈습니다. 한 주 또 저희와 전략 나누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